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화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친구를 기다린 관. 한나라 때 두 젊은이가 고향을 떠나 도성으로 유학을 왔답니다. 한 사람은 산양군 금향현에 사는 범식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연암에 사는 장소였지요. 두 사람은 태학에서 만나 둘도 없는 벗이 되었어요.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공부도 같이 하고 잠자는 일과 먹는 일도 같이 하였지요. 그러나 두 사람에게도 헤어지는 날이 돌아왔어요. 공부를 마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랍니다. 이때 범식은 헤어지기 전에 장소에게 말하였어요. 2년 뒤에 자네 고향집에 가겠네. 부모님께 인사도 드릴 겸 제 날짜에 꼭 찾아갈 터이니 그때 만나세. 알겠네. 다시 만날 때까지 몸성이 잘 있게나. 범식과 장소는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며 저마다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2년이 지났답니다. 장소는 범식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어머니에게 말하였어요. 어머니, 며칠 뒤에 산양에 사는 범식이라는 친구가 우리 집에 올 것입니다. 다시 만나기로 2년 전에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술과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산양이라면 여기서 천리나 떨어진 머나먼 곳이 아니냐. 2년이나 헤어져 지냈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기억할 것 같으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범식은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직한 친구니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고 술과 음식을 준비하였어요. 약속한 날이 되자 범식이 잊지 않고 장소의 고향집을 찾아왔어요. 두 친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어요. 이게 얼마만인가? 그동안 잘 지냈는가? 자네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네. 그래, 하는 일은 잘 되고. 범식과 장소는 밀린 이야기를 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답니다. 그런데 범식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 장소는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은자징, 질군장 등의 고향 친구들이 돌아가며 밤새도록 보살펴 주었지만 병은 낫지 않고 더욱 깊어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소는 마침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는 죽기 전에 원통하다는 듯 말하였지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니 안쓰러워 눈을 못 감겠네. 그러자 은자진과 질군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답니다. 우리는 집안일도 내팽개치고 자네만 보살피고 있네. 자네에게 우리보다 친한 친구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내가 자네들에게 산양에 사는 범식이라는 친구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가? 자네들이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죽음을 넘어선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네. 장소는 이런 말을 남기고 마침내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소는 범식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보게 범식이 나는 오늘 죽었다네. 이제 사흘 뒤에 장례가 치러지면 저승으로 떠나게 되지. 그 전에 꼭 자네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 이리로 와주지 않겠나? 범식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답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런 꿈을 꾸었지? 장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범식은 불안하여 견딜 수 없어 바로 여장을 꾸려 연암을 향해 떠났답니다.
범식이 사흘 만에 도착해 보니 장소의 고향에서는 장소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마침 관을 묻으려고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있었지요. 구덩이가 만들어지자 사람들은 관을 구덩이 속에 내려놓으려고 관의 끈을 잡았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관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천근만근 무거운 바위로 변한 듯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옴짝달싹하지 않았답니다. 장소의 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 관을 어루만지며 달래듯이 말하였어요. 장소야, 무엇을 잊지 못해 이러는 것이냐?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만 저승으로 떠나거라. 그런데 그때였어요. 산 아래쪽에서 말을 타고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장소야, 장소야. 그는 다름 아닌 범식이었어요. 범식은 말에서 내려 땅을 치며 통곡하였지요. 네가 죽다니 하느님도 무심하구나. 내게서 가장 소중한 친구를 빼앗아 가다니. 범식이 계속 울부짖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잠시 뒤 범식은 관을 어루만지며 말하였어요. 잘 가거라.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그때는 죽음도 이별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꾸나. 그리고는 관의 끈을 잡고 일어섰답니다. 그제야 관은 말귀를 알아들은 듯 움직이기 시작하였어요. 무덤이 만들어지자 범식은 그 언저리에 나무를 심고 그곳을 떠났답니다. 남편을 따라 죽은 옹주. 화순 옹주는 영조의 둘째 딸이랍니다. 영조와 정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죽은 효장세자의 누이 동생이지요. 화순 옹주는 월성위 김한진과 결혼하였어요. 김한진은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김흥경의 아들이며 서예가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증조 할아버지랍니다. 김한진이 부마가 되자 나라에서는 그에게 충청도 예산에 있는 땅을 하사하였어요. 김한진은 그 땅에 집을 짓고 화순옹주와 행복하게 살았지요. 화순옹주는 성격이 온순하고 행실이 곧았답니다. 평소에 사치를 하지 않고 근검절약을 하였어요. 금술도 좋아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가리켜 어진 부마와 착한 옹주가 아름다워 짝할 만하다라고 말하였지요. 그런데 행복했던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덮쳤답니다. 화순 옹주의 남편 김한진이 3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남편을 끔찍이 사랑했던 화순 옹주는 남편을 따라 죽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리하여 그날부터 음식을 끊어버렸어요. 영조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화순 옹주의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음식을 끊고 죽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정빈 이 씨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너와 효장세자뿐이다. 만일 네가 죽어 저승에 간다면 저승에 있는 너의 어미와 오라버니가 너를 옳다 하겠느냐. 제발 마음을 돌리고 음식을 먹어라. 영조는 화순옹주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간곡히 청하였어요. 화순옹주는 억지로 두어 숟갈 떴지만 이내 토하고 말았답니다. 죽기로 결심한 몸입니다. 도저히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화순옹주는 아버지가 아무리 권해도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영조는 화순옹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렸답니다. 이때가 음식을 끊은 지 6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결국 화순 옹주는 음식을 끊은 지 14일째 되는 날인 1758년 1월 4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인이 남편을 따라 죽으면 나라에서 열려문을 세워주었지요. 한 남자만을 섬기는 절개를 높이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조 판서 이익정은 영조에게 화순 옹주의 절개를 기려 열려문을 세워주자고 건의하였어요. 그러나 영조는 펄쩍 뛰었답니다.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려. 남편을 따라 죽었으니 열녀가 분명하지만 화순 옹주는 아비 말을 듣지 않고 굶어 죽는 천하의 불효를 저질렀소. 따라서 열녀문은 절대로 세울 수가 없소. 화순 옹주에게 열녀문을 내린 것은 정조 임금이었어요. 정조 7년인 1783년 2월 정조는 충청도 예산에 있는 화순 옹주의 집 마을 입구에 열녀문을 세우라고 명한 뒤 이렇게 말하였지요. 어질고 효성스러운 화순 옹주가 임금과 어버이의 말씀을 받들어 따라야 한다는 의리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가 한번 정한 뜻을 바꾸지 않았던 것은 진정 왕명을 따르는 효도는 작고 남편을 따라 죽는 의리는 크기 때문이었다. 아, 참으로 매섭도다. 옛날 중국 제왕의 가문에도 없었던 일이 우리 가문에서만 있었으니 동방에 고든 정조와 믿음이 있는 여인이 있다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어찌 우리 가문의 아름다운 법도에 빛이 나지 않겠는가? 삼신 소녀와 약촉해는 소년. 백두산 서남쪽 기슭에 귀선이라는 소년이 있었답니다. 소년은 손과 발을 쓰지 못하는 아버지와 앞 못 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귀선이는 부모님을 위해 인삼을 캐러 산에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소녀를 만나 인삼을 많이 캐가지고 돌아왔지요. 귀선이는 집에서 쓸 인삼을 빼고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인삼을 많이 캤다는 소식을 들은 도둑들이 귀선이를 찾아왔지요. 네가 인삼을 많이 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장 인삼을 내놓아라. 도둑들은 귀선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어요. 인삼은 한 뿌리도 없소. 있다고 해도 도둑놈들한테 줄 것은 없소. 뭐라고? 만약 내놓지 않으면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손을 더듬어 괴짝을 열고 인삼을 꺼내었어요. 인삼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발 우리 귀선이를 살려주십시오. 부모님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도둑들은 인삼을 빼앗아 가면서 귀선이를 발로 차고 때렸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런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사람들은 귀선이를 보고 혀를 찼답니다. 귀선아, 이것 받아라. 네가 이 인삼만 갖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다치진 않았을 게 아니냐. 사람들은 인삼을 내놓았어요. 아니에요. 인삼이 많았어도 도적들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친 곳이 나으면 다시 인삼을 캘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이 되자 귀선이는 몸이 쑤시고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는데 방문이 삐죽이 열렸어요. 인삼 향기를 풍기면서 소녀가 사뿐사뿐 걸어 들어왔지요. 귀선님, 당신은 정말 마음이 착하군요. 내일 아침 해돋이 때 선인교 벼랑 소나무 밑으로 찾아오세요. 말을 마친 소녀는 생긋 웃고 나갔답니다. 이것 보세요. 잠깐만요.
귀선이가 소녀를 쫓아가며 불렀지만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소녀를 부르다 깨어보니 그것은 꿈이었어요. 꿈에서 깬 귀선이의 몸은 하늘을 날 것처럼 가벼웠지요. 어둑어둑한 새벽, 귀선이는 소녀가 가르쳐준 곳으로 뛰어갔어요. 귀선이는 소나무 밑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지요. 혹시 이건 종자삼이 아닐까? 소나무 아래 바위 틈에는 빨간 열매가 달린 인삼이 있었답니다. 종자삼은 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귀선이는 삼신소녀의 말이 생각나서 머뭇거리고 있었답니다. 왜 그러고 있어요? 삼을 캐어가세요. 소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삼꽃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러다가 종자삼이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말고 어서 캐어가세요. 캔 삼을 이끼로 싸고 본나무 껍질로 감으세요. 붉은 실로 인삼 허리를 묶은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어요. 참 굵기도 하지. 역시 보통 인삼과는 다른 것 같구나. 귀선이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였답니다. 어머니는 낡은 장롱에서 붉은 실을 꺼내었어요. 이 실은 내가 결혼할 때 쓰던 실이란다. 귀선이는 어머니가 주신 붉은 실로 인삼 허리를 메고 이끼와 본나무 껍질로 싸서 장롱에 넣어두었어요. 다음 날 일하러 갔다가 돌아온 귀선이는 깜짝 놀랐답니다. 가마솥에는 밥이 지어져 있고 집 안에는 향기가 가득하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혹시 누가 다녀갔나요? 그것이 글쎄, 내가 저녁을 지으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나를 옆에 앉혀놓고는 저녁을 짓고 사라졌단다. 그날 밤 귀선이는 두 눈이 초롱초롱하여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도대체 누굴까? 귀선이가 스르르 잠이 들려고 할 때쯤 향긋한 냄새가 또다시 코를 찔렀어요. 눈을 살며시 떠보니 소녀가 달을 보며 앉아 있었지요. 누구시길래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며 나를 도와주는 건가요? 귀선이는 살며시 다가가 물었답니다. 나는 백두산 인삼신의 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당신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였지요. 앞으로 당신을 도와 백두산 인삼을 가꾸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귀선이는 삼신소녀가 고마웠어요. 삼신소녀님, 이게 만일 꿈이 아니라면 찬물 한 그릇만 떠다 주시겠어요? 소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일어나서 물을 떠왔답니다. 귀선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요. 삼신소녀님,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갚을 길이 없는데 어찌 가난한 저희 집에서 살겠어요. 삼신소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 생각은 마셔요. 자, 제 가슴에 2벌 감긴 붉은 실을 1벌 풀어서 당신의 가슴에 감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 집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귀선이는 삼신소녀의 가슴에 있는 붉은 실을 1벌 풀어내어 자신의 가슴에 감았답니다. 그 후 귀선이와 삼신소녀는 결혼을 하였지요. 삼신소녀는 날마다 샘물터에 나갔답니다. 샘물을 길어다가 약을 풀어 어머니의 눈을 닦아드렸지요. 귀선이도 삼신소녀가 시키는 대로 산에서 약초를 캐어 아버지께 다려드렸어요. 3달 후 어머니는 앞을 보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도 자리에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부모님의 병이 낫자
귀선이와 삼신소녀는 인삼씨를 채취하여 백두산 천봉 만학에다가 뿌렸답니다. 그때부터 백두산의 골짜기에는 진귀한 인삼이 자라나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가난한 선비와 이상한 냄비.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선비는 눈만 떴다 하면 방에 들어앉아 책을 읽었지요. 그래서 선비는 책 읽고 글을 쓰는 것 이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밭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두둑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어요. 아내는 급하게 나무 밑으로 몸을 피하였지요. 멀쩡하던 날이 웬 변덕일까? 아내는 불현듯 마당에 널어놓은 보리가 떠올라 집으로 뛰기 시작했답니다. 비에 젖은 아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가 모두 빗물에 떠내려간 뒤였어요. 아내는 화가 나서 방문을 벌컥 열었답니다. 비가 오면 좀 내다볼 일이지 그렇게 앉아 책만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화를 내었어요. 나도 더 이상 고생 못하겠으니까 나를 먹여 살리든 굶겨 죽이든 당신이 알아서 해요. 아내는 남편의 책을 빼앗았어요. 당신이 돈을 한 푼이라도 벌어온다면 평생 책을 읽어도 내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아내는 남편의 등을 떠밀었어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긴 선비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섰답니다. 그래,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 돈을 벌어야지. 그나저나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나? 선비는 돈 벌 궁리를 하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답니다. 선비는 비 때문에 생긴 작은 웅덩이들을 피해 걸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 속에서 까만 콩 같은 것들이 꼼지락대는 게 보였지요. 자세히 보니 올챙이 물이었답니다. 빗물에 떠내려왔구나. 선비는 얼른 올챙이들을 손바닥으로 떠올렸어요. 그리고는 근처에 있는 연못을 찾아 올챙이를 놓아주었지요. 올챙이들은 고맙다는 듯 꼬리를 치며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답니다. 그래, 잘 가거라. 선비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 다시 걷기 시작하였어요. 선비는 이 집 저 집, 이 마을 저 마을을 기웃거리며 다녔답니다. 하루 종일 굶기도 하고 어느 집 단밑에서 밤을 새기도 하였지요.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지금까지 아내는 군소리 없이 일을 했다니. 선비가 집을 떠나온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답니다. 어쩌면 아내는 지금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이렇게 끝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일을 거두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선비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어요. 선비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픈 생각에 쉬지도 않고 걸었더니 금세 몸이 피로해졌지요. 선비는 연못가에 있는 나무 그늘에 앉아 쉬기로 하였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앉아 뭉친 근육을 주물렀지요. 그때 개구리 몇 마리가 풀숲에서 뛰어나왔어요. 개구리들은 선비 곁으로 풀쩍풀쩍 뛰어오더니 다시 풀숲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연못은 예전에 올챙이들을 놓아주었던 그 연못이었어요. 선비가 옛날 생각에 빠져 있는데 개구리가 사라졌던 풀숲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잠시 후 풀숲이 흔들리더니 개구리들이 찌그러진 냄비를 들고 나타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개구리가 냄비를 들고 나타나다니.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개골 개골 개고르르
개골, 개골. 개구리 떼가 한꺼번에 울면서 넙죽넙죽 절을 해대었어요. 선비는 얼떨결에 개구리들의 절을 받고 냄비를 받아들었지요. 선비는 이 개구리들이 예전에 살려주었던 그 올챙이일 거라고 생각하였어요. 한간 미물이라도 은혜를 아는구나. 저희들을 살려주었다고 그 답례로 냄비를 주다니. 선비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개구리들의 성의를 생각해 냄비를 가져가기로 했답니다. 한편 집에서 목이 빠져라 남편을 기다리던 부인은 남편이 찌그러진 냄비 하나를 들고 나타나자 기가 막혔어요.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주게. 쌀도 겨우 몇 톨밖에 없는데 무슨 밥이에요? 남은 것으로 죽이라도 쏘줘. 아내는 남편을 향해 눈을 흘기며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방바닥에 벌렁 드러 누웠어요. 뭐니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로구만. 선비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눈을 감았답니다. 그때 아내가 냄비를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이 냄비가 이상해요. 아내는 선비 앞에다가 냄비를 내려놓았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선비가 양반다리를 하며 물었지요. 글쎄, 쌀을 씻으려고 이 냄비에다가 쌀 한 줌을 퍼담았거든요. 그런데 쌀 한 줌이 두 줌으로 변하지 뭐예요. 무슨 싱거운 소리요? 잘못 본 게지. 선비는 아내가 실없는 소리를 한다며 핀잔을 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불이 나게 엽전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혹시 이 돈도 2배로 되지 않을까요? 아내는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엽전 하나를 냄비 속에 넣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냄비가 엽전 2개를 만들어내었어요. 아내는 신통한 냄비 속에 자꾸 물건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냄비는 모든 것을 2배로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고 신기해라. 이러다가 우리 부자 되겠어요. 기뻐하는 아내를 보니 선비도 마음이 놓였답니다. 선비는 개구리들을 생각하며 혼자서 웃었어요. 허허, 그 개구리들이 내가 고맙긴 참으로 고마웠던 모양이군. 이런 신비한 냄비를 다 주고 말이야. 개구리가 준 냄비 덕으로 선비 부부는 배를 골지 않게 되었답니다. 훗날 이들 부부가 죽었을 때 냄비도 함께 없어졌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남편을 그리워한 아사녀. 신라의 서라벌에 토암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었답니다. 언제나 푸른 아지랑이를 피우며 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산이었지요. 토암산은 정말 신비한 산이야. 저거 좀 봐. 오늘은 산자락이 거의 보이지 않는군 그래. 사람들은 토암산을 신령스런 산으로 섬겼어요. 얼마 후 사람들은 산 밑에 커다란 연못을 파고 그 옆에 불국사를 지었답니다. 연못에 비치는 불국사는 하늘 안에 세워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나라에서는 불국사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어요. 나라 안의 유명한 목수와 석수들은 불국사에 모여들었지요. 임금님은 백제에 사는 아사다를 불러왔어요. 신라에도 훌륭한 목수와 석수들이 있었지만 아사달만큼 훌륭하지는 않았답니다. 아사달은 들으라. 대웅전 앞에 다보탑과 석가탑을 짓도록 해라. 임금님의 명령이 내려지자 아사달은 돌무더기 속에서 돌을 쪼기 시작하였어요.
부처님을 모시는 절에 탑을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지요. 언제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었답니다. 탑을 세우는 동안 부처님만 생각하자. 아사달은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사녀, 3년만 기다려줘요. 3년이면 탑을 세우고 돌아갈 테니까. 아사달은 백제가 있는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백제를 떠나면서 부인 아사녀와 한 약속이었지요. 어느새 아사달이 서라벌에 온 지 3년이 지났답니다. 탑을 세우는 일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3년이면 백제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사달의 마음속에 아사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때마다 아사달은 다 다듬어 놓은 돌을 깨버렸답니다. 이런, 내가 아사녀를 생각하다니 부처님만 생각해야 하는 것을. 아사달은 다시 돌을 다듬었어요. 돌을 다듬는 소리는 맑은 징소리 같았지요. 한편 아사녀는 날마다 서라벌만 바라보며 살았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사달은 소식이 없구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사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하기만 하였어요. 신라에서 아사달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신라에서 처녀를 만나 결혼을 한 것은 아닐까? 아사녀는 이런저런 생각에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답니다. 어느새 아사달이 백제를 떠난 지 6년이 지났어요.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아사녀는 서라벌을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서라벌에 도착한 아사녀는 불국사를 찾아갔어요. 아사녀는 돌을 쪼고 있는 석주장이들 틈에서 아사달을 찾아내었지요. 아사달, 아사달. 아사녀는 아사달을 부르며 뛰어갔어요. 그때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길을 막아섰지요. 어딜 가시오? 저는 백제에서 온 아사녀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남편 아사달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사달? 아사달은 지금 다보탑과 석가탑을 세우고 있어. 탑을 다 만들 때까지 누구도 만날 수 없소. 불국사를 지키는 병사들은 딱 잘라 말하였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헤어진 지 6년이나 지났습니다. 한 달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라니요. 아사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였어요. 길을 막고 서 있던 병사들은 아사녀가 측은하였지요. 우리도 어찌할 방법은 없소. 다만 저쪽에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연못에 비치는 절을 볼 수 있을 것이오. 혹시 아사달의 모습도 비칠지 모르니 연못으로 가보시오. 아사녀는 병사들의 말에 눈을 번쩍 떴답니다. 아마 다보탑과 석가탑이 다 지어진다면 그곳에 비춰질 것이오. 아사녀는 병사들의 말대로 연못가로 달려갔어요. 연못 속에는 불국사의 절이 그림자처럼 환히 비치고 있었지요. 절은 보이는데 아사달과 다보탑, 석가탑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 아사녀는 연못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자세히 들여다보았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백제로 돌아가지 않고 연못가에서 지내었지요. 어느 날 연못 속에 탑 하나가 솟아올랐어요. 저건 석가탑이 분명해. 이제 탑을 다 세운 것이야. 아사녀는 연못에 비친 탑을 보고 기뻐하였답니다. 석가탑이라도 하나 보자. 아사녀는 그만 연못인 줄도 모르고 뛰어들었지요. 연못에 비친 탑은 석가탑이 아니라 다보탑이었어요.
아사달은 다보탑과 석가탑을 다 세우는데 10년이 걸렸답니다. 얼마 후 아사달은 마지막으로 탑을 다듬고 있었답니다. 여보게, 이제 거의 다 되었군 그래. 아사녀를 연못으로 보낸 병사가 아사달의 어깨를 쳤지요. 아사달은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사달, 자네 아내가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을 걸세. 아니, 아사녀가? 아사녀가 언제 이곳에 왔단 말인가? 아사달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몇 년 되었다네. 자네를 만나게 할 수 없어 연못가에 가서 다보탑과 석가탑이 비치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지. 어쩌면 자네 모습이 비칠지 모른다고 말이야. 아사달은 정신없이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아사녀, 아사녀. 아사달은 연못 주변을 뛰어다니며 아사녀를 불렀답니다. 연못가에 아사녀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사녀! 아사달은 아사녀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10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하여 이렇게 몸이 굳어졌구나. 아사달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때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사녀가 아니었어요. 아사달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껴안고 있었지요. 바위 밑에는 비바람에 다 썩어가는 신발 한 켤레가 있었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사달은 그제야 아사녀가 연못에 빠져 죽은 것을 알았답니다. 아사달은 썩은 아사녀의 신을 들고 연못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연못 속에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지요. 아사달의 눈앞에는 아사녀의 얼굴이 커다랗게 그려졌어요. 아사달은 망치를 들고 바위를 힘껏 내리쳤어요. 바위를 쪼고 다듬어 아사녀의 얼굴을 만들었답니다. 아사녀의 얼굴은 슬픔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이때부터 석가탑은 그림자 없는 탑, 무영탑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피리 부는 나무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꾼 총각이 살았답니다. 나무꾼 총각은 피리를 아주 잘 불었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피리를 불었어요. 나무꾼 총각이 마을에서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몰려와 노래를 불렀답니다. 산에 가서 불면 온갖 산새들이 날아와 춤을 추었지요. 어느 날 나무꾼 총각은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꾼 총각은 잠시 쉬려고 지게를 벗어놓았지요. 갑자기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꾼 총각은 고개를 들고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답니다. 아니... 순간 깜짝 놀란 나무꾼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지요. 나무꾼 총각은 등이 오싹하고 머리카락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나무꾼 총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였답니다. 번쩍 정신이 든 나무꾼 총각은 서둘러 참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참나무 위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나무꾼 총각은 나무 위에서 벌벌 떨었답니다. 금방이라도 삼킬 것처럼 달려드는 호랑이는 앞발을 들었지요. 다행히 호랑이는 나무 타는 재주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약이 잔뜩 올라 꼬리를 세우고 나무 주위를 맴돌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래, 이때야. 나무꾼 총각은 얼른 도망가려고 다리를 움직였지요. 아니, 왜 이러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너무 놀라서 팔다리가 떨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한동안 나무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답니다. 이번에는 대여섯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혼자서는 나무에 기어 오를 수 없자 무리를 끌고 온 것이었지요. 이젠 정말 죽었구나. 나무꾼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호랑이들은 의논이나 하듯이 모여 앉아 으르렁거렸답니다. 그러다가 제일 큰 호랑이가 나무 밑동을 끌어안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위에 한 마리가 올라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그 위에 올라섰답니다. 호랑이들은 무동을 서듯이 자꾸만 올라섰어요. 나무꾼 총각이 앉아있는 나뭇가지 밑에까지 이르렀지요. 나무꾼 총각은 나뭇가지를 타고 자꾸만 기어 올라갔어요. 더 이상 오를 가지도 없었답니다. 해라 모르겠다. 죽기 전에 필이나 한번 불고 죽어야지. 나무꾼 총각은 주머니에서 피리를 꺼냈답니다. 이 피리를 부는 것도 마지막이구나. 나무꾼 총각은 슬픈 얼굴로 피리를 입에 가져갔어요. 잠시 후 나무꾼의 피리 소리가 들렸답니다. 피리 소리는 다른 날보다 더욱 구슬프게 들렸어요. 나무 위에서 부는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숲 전체로 퍼졌답니다. 호랑이의 등을 타고 올라오던 호랑이들이 갑자기 멈칫하였어요. 슬픈 피리 소리가 포악한 호랑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요. 호랑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피리 소리를 듣고 있었답니다. 눈만 깜빡거리며 슬픈 표정으로 나무꾼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호랑이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어요. 드디어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아니, 호랑이들이 울고 있잖아. 나무꾼 총각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피리 부는 것을 잠시 멈추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잠시 후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하였어요. 이번에는 흥겹고 유쾌한 곡을 불었지요. 눈물을 흘리며 울던 호랑이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하였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도 하였지요. 피리 소리는 더욱더 신나게 울려 퍼졌답니다. 맨 아래에 있던 호랑이가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하였어요. 엉덩이를 흔들던 호랑이는 점점 신이 났지요. 두 발을 들고 춤을 추었어요. 그 바람에 맨 위에 올라섰던 호랑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답니다. 나머지 호랑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또 한 마리가 툭 떨어졌지요. 다시 또 한 마리가 떨어졌답니다. 호랑이들은 한 마리씩 떨어져 바위에 부딪혔어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호랑이들은 모두 떨어지고 말았지요. 맨 아래에 있던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춤을 추었어요. 나무꾼 총각은 참나무 위에서 내려왔답니다. 계속 피리를 불면서 산 밑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산 밑에 거의 다 내려와 뒤를 돌아보았어요.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들이 쓰러진 줄도 모르고 계속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엽전 대감과 땅벌 군수. 어느 시골 부자가 돈으로 벼슬자리를 사볼까 하고 서울에 왔답니다. 서울에는 권력이 있는 대감이 있었는데 그 대감이 돈을 받고 벼슬을 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지요. 시골 부자는 서울 대감 댁에 며칠 묵어가길 청하고는 은근슬쩍 돈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뭔가? 서울대감은 둥글 부채를 휘휘 붙이며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물었답니다. 대감, 염치 없는 청인 줄 알지만 저의 평생 소원이니 부디 군수자리 하나만 내주십시오. 아흠, 남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척 할 수는 없고, 내가 힘써 볼 터이니 걱정 말고 가서 기다리게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울대감이 싱글벙글 하는 것을 보고 시골 부자는 옳지 되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지요.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시골 부자는 큰맘 먹고 금부치를 다 털어 서울로 갔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대감, 염치 없이 또 왔습니다. 저의 소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이번엔 꼭 한 자리 주십시오. 글쎄, 나도 좋은 일 하는 셈치고 애를 쓰고 있네. 하지만 남의 눈도 있고 해서 기회를 보는 것이니 집에 가서 마음 푹 놓고 기다려 보게나. 시골 부자는 안심을 하고 돌아왔으나 이번에도 소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지요. 그래도 적은가? 이러다 세월만 가겠어. 아예 재산을 몽땅 다 털어 갖고 가야겠다. 시골 부자는 논이며 밭이며 있는 땅 문서를 모두 들고 다시 찾아갔어요. 아니, 이게 다 뭔가? 대감, 죽기 전에 이놈 소원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난번엔 잘 데려다가 일이 꼬여 안 되었네만 이번엔 꼭 좋은 소식이 있을 터이니 가서 기다려보게나. 대감의 입이 함지박만해지는 걸 보고 시골 부자는 이번엔 정말 되려나 보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소식은 오지 않고 세월만 지나갔지요. 재산을 다 날린 시골 부자는 억울하고 분하였어요. 아니, 이제 보니 내 돈만 꿀꺽 받아먹고 시침이 뚝 떼는 것 아니야. 아무리 대감이라지만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고. 시골 부자는 산속을 다니며 땅벌집을 찾아내서는 땅벌 구멍에 꿀 한 숟가락 넣은 뒤웅박을 대고 벌집을 막대로 쑤셨지요. 그러자 땅벌들이 뒤웅박 속으로 가득 들어갔어요. 시골 부자는 뒤웅박 구멍을 마개로 꼭 틀어막고는 비단 보자기에 싸서 서울로 갔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대감, 이건 희귀한 명약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놈을 위해 애쓰시는 것이 하도 고마워 구해왔습니다. 희귀한 명약이라니? 예, 이 약을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된다고 하는데 원래 그 명약일수록 복용 방법이 까다로운 법이라 가르칠 것이 많습니다. 반드시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문을 꼭 잠그시고 혼자 드시되 옷을 다 벗으시고 몸을 가벼이 하신 뒤 드셔야 약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았네. 이번엔 반드시 좋은 소식이 갈 것이니 가서 준비하게나. 그날 밤 서울대감은 얼른 보약을 먹고 싶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옷을 다 벗은 채 비단 보자기를 끌러보았지요. 도대체 무슨 보약이길래 먹는 방법이 이렇게 까다로울꼬? 그런데 대감이 뒤웅방 마개를 열자마자 갑자기 땅벌들이 튀어나왔어요. 엥, 엥, 엥. 아이고, 나 죽는다. 서울대감은 순식간에 온 몸을 벌에 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며 손님들이 놀라 뛰어나와 문을 당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들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서울대감은 벌을 피하느라 열 수가 없었지요. 그때 시골 부자가 나서더니 아는 척하며 말하였어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대감께서 또 발작을 일으키셨군. 이럴 때는 가만두는 게 상책이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큰일이 나니 어서 물러가시오. 그 말에 모두 허둥지둥 자리를 피했고 시골 부자는 방안이 잠잠해지자 방문에 구멍을 뚫어 땅벌을 내보내었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식구들이 방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이불을 뒤집어 쓴 대감이 온몸이 퉁퉁 부어 말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아버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시골 부자가 문 밖에서 들여다보며 말하였어요. 그나마 이만한 게 다행이지요. 발작이 더 심하셨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울대감은 분해서 간신히 손가락으로 시골 부자를 가리키며 끙끙대었어요. 저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당장 저놈을 붙들어라. 서울대감이 아무리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신음소리만 날 뿐이었어요. 식구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껌뻑대고 있자 시골 부자는 넙죽 엎드려 몇 번이나 절을 하며 말하였지요. 아이고 대감 고맙습니다. 어제 저더러 내일 날이 새자마자 군수 한 자리 줘서 보내마 하시더니 이렇게 편찮으신 중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군요. 그 소리를 듣고 서울대감이 기가 막혀 더욱 끙끙대자 아들이 깜짝 놀라 말하였어요. 아이고 아버님 그만하십시오. 당장 군수 한 자리 내줄 터이니 염려 마십시오. 그래서 시골 부자는 마침내 군수가 되었고 나중에 서울대감은 사실을 밝힐 수도 없어 속만 알았지요. 엽전 대감의 땅벌 군수로다. 그 후로 사람들은 서울대감과 시골 부자를 이렇게 불렀고 두 사람은 평생 떳떳지 못한 이름으로 비웃음을 샀답니다. 선녀와 결혼한 장쇠. 먼 옛날 하늘나라에 진랑이라는 공주가 살았답니다. 옥황상제의 사랑 속에서 자란 진랑이는 약혼을 하게 되었지요. 하늘나라는 진랑이의 약혼식 준비로 바빴어요. 신선들은 시를 지어 부르고 선녀들은 곱게 몸치장을 하였답니다. 어느 날 약혼식을 앞둔 진랑이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하늘나라의 의원들은 다 왔다 갔고 약이란 약은 다 지어 먹였어요. 그러나 진랑이의 병은 갈수록 심해져만 갔답니다. 하루는 달마을에 사는 의원이 맥을 짚으러 왔지요. 금강산 부근의 연봉대라는 곳에 가서 황금빛 금란초를 구해다 먹이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의원의 말에 옥황상제의 얼굴빛이 환해졌어요. 옥황상제는 보영이라는 선녀를 불렀지요. 너는 당장 연대봉으로 가서 금란초를 구해오너라.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보영은 막막하기만 하였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금란초를 어찌 구해온단 말이지? 보영은 초조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옥황상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보영은 날개옷을 입고 금강산으로 내려갔어요. 금강산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금란초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금란초를 찾지 못하면 하늘로 갈 수가 없어.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야.
보영 선녀는 생각할수록 겁이 났지요. 벼랑을 훑으며 찾아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보영 선녀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로 떨어졌지요. 시간이 얼마쯤 흘렀어요. 보영 선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총각이 보영 선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누구세요? 보영 선녀는 깜짝 놀라 일어났지요. 저는 근처 바닷가에 살고 있는 장세라고 합니다. 나무를 하러 왔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아가씨를 발견하였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보영 선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어요. 아가씨, 이 깊은 산속에 어쩐 일로 혼자 오셨어요? 그것이 저는 고개 넘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의 병이 심해져서 금란초를 구하러 왔습니다. 보영 선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였어요. 아, 저도 금란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았다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지요. 우선 저희 집에 가서 기운을 차린 후 다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총각은 보영 선녀가 가여웠어요. 보영 선녀는 총각의 마음이 고마워 목이 메었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금란초를 구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보영 선녀의 마음을 안 장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께 보영 선녀의 얘기를 하였지요. 장세야, 이걸 그 처녀에게 가져다 주어라. 장세는 어머니가 끓인 미음을 보영 선녀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보영 선녀는 서서히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장세의 어머니는 기장밥과 산나물 반찬도 보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금란초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영 선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러나 여전히 막막하기만 하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금란초를 찾아보겠습니다. 장세는 보영 선녀를 위로하였지요. 어쩌면 이리도 마음씨 착한 사람이 있을까? 보영 선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장세도 깊은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금란초를 찾았지요. 한참을 찾아 헤매는데 풀숲에서 번쩍하고 빛이 났어요. 아가씨, 저것을 보세요. 장세는 빛이 나는 쪽을 가리키며 달려갔지요. 가까이 가보니 빛나는 금란초가 보영 선녀의 눈앞에 비치고 있었어요. 장세는 조심스럽게 금란초를 캐어 보영에게 주었답니다. 고마워요. 이제 어머니께 다녀오겠습니다. 절 꼭 기다려주세요. 보영 선녀는 몇 번씩 뒤를 돌아보며 하늘나라로 돌아갔지요. 진랑은 금란초를 다려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옥황상제는 보영 선녀를 불렀지요. 정말 대견하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하니 어떤 소원이든 얘기해보거라. 보영 선녀는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옥황상제님, 소녀는 금강산으로 내려가 살고 싶습니다. 금강산으로? 네, 제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옥황상제는 간절히 원하는 보영 선녀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네가 진정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옥황상제는 보영 선녀를 보내는 게 서운하였지요. 금강산에 내려온 보영 선녀는 장세를 찾아갔어요. 옥황상제님께서 제가 금강산에 내려와 당신과 같이 살 것을 허락하셨어요. 장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영 선녀의 손을 맞잡으며 함께 기뻐하였지요. 장세와 보영 선녀가 결혼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바다 기슭에 가파른 병풍바위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렸지요. 하늘에서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는 것이랍니다. 장세와 보영 선녀는 병풍바위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은 결혼하여 병풍바위 위에 송백나무를 다듬어 아담한 집을 지었답니다. 그곳을 총석정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